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산에 가보니까 진달래도 피어 있고, 개나리도 피어 있고, 지금 남쪽 지방은 벚꽃도 다 핀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기 힘들 계절입니다. 예, 창고에서 이게 독서의 계절이 원래 독서 가장 안 할 때 독서의 계절이 있잖아요. 원래 공부 못하니 하기가 싫으니까 독서 최고 안 하는 계절이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나시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때 여행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 맞습니까? 24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이고,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되고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는 것.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이 해마다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 책에 있는 걸 칠판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첫 번째 손해배상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줄여서 개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딱 3번 나옵니다. 전부 민법, 민사특별법에 나옵니다. 민법에서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에서 3번, 민법에서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하나요 이런 말 없다고요. 모든 과실이라고요.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우리 시험에 어떠한 것이 경미한 과실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묻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그래서 그냥 고의 과실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 고용인, 직원이죠. 직원이 잘못하면 법 제15조 2항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추정한다는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민법에는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본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직원이 잘못한 건 사장이 잘못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직원 잘못하면 사장이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장소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보험금으로 위자료를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 주지요. 사고 나면 위자료 줍니다. 합의금 준다고요. 치료 다 하고도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뭐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위자료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는 말은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는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이 재산상 손해와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기관에 받지 않고 바로 개업공개사한테 직접 받아도 되죠. 또 만약 직원이 손해 입혔다면 직원한테 직접 받아도 됩니다. 그건 직접 받으면 그걸로 법률관계가 끝나니까 굳이 이런 절차, 보험회사에 받는 절차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통사고 나면 그냥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여자분 차인데 전혀 고장은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 들어보기는. 그런데도 명함 줬어요. 명함 주고 연락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합의한다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주면 그때 돈 주면은 돈 주고 더 이상 이 건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뭔가 이런 거 바꿔줘야 돼. 돈 주고 끝내려면은. 안 그러면 돈 줬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돈 줬다는 건 오히려 약점이에요. 또 계속해서 돈 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합의서 같은 거 이런 걸 받고 돈을 줘야 돼. 많이 주려면.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게 낫죠. 안 그러면 잘못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증기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돈 받는 절차입니다.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은 누가 하느냐면 보험회사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돈을 줍니다. 개업공개사한테 갖다 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시험에 우리 암기 프린트 49번에 있는데 이 15일 대신에 시험에 30일 뭐 이런 식으로 10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었다.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민법 용어입니다.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보증기관, 즉 보험회사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직원, 즉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하고는 다르다고요.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은 구상권 행사 안 하죠. 근데 그거는 행사 안 하는 이유가 다른 보험은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배상을 안 해줍니다. 생명보험 들어놓고 고의로 자살하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2년 넘어서 자살하면 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살하고 싶다고 상담하러 오길래 제가 그럼 보험 들어놓고 2년만 있다 죽으라 이랬더니만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2년 지나면 가족들한테 보험금이라도 준다고요. 2년 넘으면 줘요, 자살해도 보험금. 자, 어쨌든 원칙적으로 자살하면 안 줍니다. 자동차 사고 저도 모르고 얼마 전에 주차해놓은데 음주운전차가 완전히 박아나가지고 차를 주차장에 뺄 수가 없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박은 줄도 모르고 그냥 박아놓고 아침에 나오니까 밭에 있더라고요. 그 제가 괜히 보험회사에다가 술 먹은 것 같은데 위말했다가 술 먹었다고 하니까 보험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엄청 고생해서 차라리 술 먹었단 말 안 했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다 고쳐줄 건데 술 먹었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더라고요. 그럼 보험 대상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이런 거는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배상을 안 해준다고 결론은. 근데 우리는 여기 고의로 일부러 사고 낸 것도 일부러 손해 입힌 경우도 배상을 해줘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만약 구상권 행사 안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상권 행사 안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하려면은
증빙서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서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판결문,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 구상권 행사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합의서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개업공개사가 의뢰인한테 1억 받아가지고 우리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도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 해보면 개업공개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해 입혀도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고 자기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험 들 의미가 없어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다 토해내야 된다고요. 근데 왜 가입하느냐? 책임보험입니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가입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구상권 행사 당하니까 손해 입히면 다 개업공개사가 물어내야 된다고요.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이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에 문제에 보면 기출문제에 보면 기출문제가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에 보면 이 중에 세 개 중에 택일하여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에 보니까 택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까? X입니까? 말해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X죠. 엄밀히 보면 X인데 시중에 있는 문제는 이걸 O라고 대부분 해놨더라고요. 기출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택 1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택 2 해도 되고 택 3 해도 됩니다.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없다고요.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가입해도. 근데 현실적으로 전부 택 1 하지 여러 개 한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고 시험에 나오면 택 1 하여야 한다. 이거는 X인데 아직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시중 모의고사에 보면 택 1 하여야 한다를 O로 찍어놓은 출판사들이 많더라고요. 세 개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정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또는이기 때문에 세 개 다 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또 나왔던 거,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말씀드리면 협회 회원은 반드시 협회 공제 가입해야 된다. X. 그 다음에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X.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공탁하여야 한다. X.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습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3년 동안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3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 공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보정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가지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예 공탁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 등록통지서에 등록됐다고 통지서에서 그거 써놨어요. 밑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증서 가져와서 등록증 찾아가라고. 아예 공탁증서 가져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보정설정 금액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보정설정 금액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 맨 밑에 있습니다. 52번 맨 밑에 보면 법인인 경우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 역시 1억 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만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시험에 특수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면 X입니다. 특수법인 중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억 원 이상입니다.
특수법인이라도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다. 근데 이게 보험금이고요. 보험료는 얼마냐 하면 개인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10만 3천 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하면 1년에 19만 8천 원 내야 됩니다. 공제료를. 그럼 1억 공탁하면 이거 이자도 안 주거든요. 1억 지금 이자가 대출 이자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 가장 많이 주는 데가 한 2% 넘게 주더라고요. 2점 몇 %. 일반 금융기관에 저축해도 1%는 주죠, 이자. 1%면 1억 맡기면 1년에 1%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이자 가지고 이거 보험 드는 게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공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탁해놓으면 3년간 찾을 수도 없으니까 현금 맡겨놓으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거거든요. 공탁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 우리나라 약 60개 정도 법원에서 공탁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은 없다. 뭐 현실적으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거는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부터 있는데요. 56번의 보정 설정 시기를 보면 처음에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전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을 못 한다고요. 무자격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을 못 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다 손해를 입혀도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받을 수는 없다고요. 즉 보험금은 못 받는다고요. 보험 가입을 안 했으니 못 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을 했다는 말은 등록하면 개업공개사잖아요. 개업공개사만 보험 들 수 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무자격자는 보험 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이건 아직 예습입니다. 3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이건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 못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4월 맨 마지막 주에 할 텐데 이거는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니까 무등록 개업공개사 아니라고요. 그래서 미리 가입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인데 시험에 만료 후 30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 X입니다. 만기 끝나면 만기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끝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12시간인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가입하는데 이거는 만료일까지 보통 지금 1년부터 5년짜리 상품이 나와 있는데 100% 1년짜리를 가입합니다. 거의 99.9%. 1년짜리를 가입했다가 1년 만기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중개업을 하면서 끝나는 날 옛날에는 몰라. 한 15년 전에 20년 전만 해도 만기 끝나는 걸 몰랐어요. 왜? 안 알려주니까. 근데 요즘은 협회에서 계속 문자 오더라고. 한 3개월 전부터 언제 끝난다 빨리 가입해라. 계속 문자 오니까 가입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안 해가지고 저도 3개월 초과하도록 안 해봤는데 그러면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폐업할 건데 3개월 지나고 기간 1년 끝나고 3개월 동안 가입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 간청이 지금 폐업할 거다. 폐업할 건데 가입할 필요 없죠 하니까 폐업해도 가입해야 된대요. 폐업하면 가입했다가 3개월 거 빼고 해약 환급금 돌려주더라고요. 예, 가입 무조건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 이거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라는 말은 1년짜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협회 공제를 가입하고 종전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만기 끝나기 전에도 바꿀 수 있다고요.
현대화재, 해상, 자동차 보험 가입했다가 뭐 삼성 다이렉트로 만기 끝나기 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근데 바꾸면 종전보험은 해약을 해야 되죠. 해약하면 해약 한금 나면 손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만기 끝나기 전에. 그러나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이론적으로는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요. 아까 제가 3개월 만에 해보니까 반도 안 나오더라고요. 보험, 그 돈 낸 돈 19만 8천 원 냈는데 10만 원도 안 나와. 3개월 지나고 해약하니까. 우리 생명보험 들어놓고 3개월 만에 해약하면 돈 안 나오잖아, 하나도. 마찬가지에 이것도 손해니까 굳이 현실적으로는 중간에 바꿀 필요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고요.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꼭 만기 끝나야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보종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시험에 그래서 변경하려면 보험 기간이 만료되어야 변경 가능하다. X라고요. 만료되기 전이라도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책에 있는 걸 지금 다 했고요. 안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258페이지 맨 밑에 5번 안 했습니다. 258페이지 기본서 5번 맨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 사본 교부 안 하고. 중개 완성된 때입니다.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하죠. 미리 뭐 도배는 깨끗하다 이런 거 미리 말해야 되잖아요. 계약서 쓰기 전에. 근데 이게 보험 가입했다는 말은 계약도 성립되기 전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1억 배상됩니다. 이런 거는 계약 성립되기 전에 말할 필요 없다고요. 계약 성립되기 전에 그런 말 하면 계약 깨진다고. 뭐 지금 사고 나 너 손해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면 된다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1억까지는 배상됩니다. 이런 거 중개 완성된 때, 이 말은 계약 성립된 때, 중개 완성이 계약 성립이에요. 자, 설명해야 될 게 맨 밑에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금액. 즉 보험금은 설명해야 됩니다.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협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제가 협회 공제 1년에 19만 8천 원 공제료 내놨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해도 된다고요? 할 의무는 없다고요? 뭐 해도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 보험료 낸 거 냈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건 아니죠?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설명하면 손님이 뭐라고? 내가 손해 입으면 19만 8천 원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반 국민들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 내는 돈이 보험료고요.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에서 타는 돈이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의 99%는 계약자, 부부가 있으면 부인,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 부인, 그 다음에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보험 구조가. 그럼 남편 죽으면 부인이 돈 타는 거예요. 수익자가. 그 수익자는 계약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이하게 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교육보험이 옛날 교보생명, 대한교육보험이었죠. 옛날에 뭐였지? 옛날에 교육보험이었죠. 회사 이름 자체가 아예. 그 교보생명이 지금 교보생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어요. 그 교육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누구냐고요? 피보험자가 주고에 돈이 나오죠? 예, 학생 가입하잖아요. 학생이 어린애가 보통 가입하는 3살, 2살 때 그 어린애가 피보험자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피보험자입니까? 교육보험. 부모가 피보험자입니다. 애기 피보험자 아니라고 교육보험 들었으면 한번 보시라고 보험증권을. 피보험자가 주고에 돈 나오죠? 근데 어린애 2살짜리, 3살짜리 피보험자 되면 만약에 죽여버리고 돈 몇 억 타고 또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나라 법에서 15세 미만은 피보험자 될 자격이 없어요. 자기 생명을 방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 못 된다고요. 그 교육보험 애 주고 봐야 보험금 안 나와요.
그냥 낸 돈만 돌려줘요. 기납입 보험료만. 그러니까 이 교육보험 뭐 20년씩 이렇게 하니까 보험회사가 돈 벌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돈 나갈 일은 없고 받는 것만 받으니까 20년 지나면 뭐 이자만 가지고도 보험금 주면 되니까. 옛날에 교육보험 들어봐야 50만 원도 안 나왔어요. 20년 후에. 옛날 제가 다닐 때는 등록금 50만 원도 안 했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지금은 500만 원 넘죠. 사립학교는 500만 원 넘어요. 지금 등록금이. 자, 어쨌든 보험료는 설명할 의무는 없다. 보험금, 공제금 타는 돈은 설명해야 된다고요. 1억까지 탈 수 있다. 이 말은 해야 되는데 19만 8천 원 내놨다. 원래 보험은 연납이 원칙에 1년에 한 번 내는 게, 그래서 지금 공제료 1년에 한 번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보험도 상법에 보면은 원칙은 연납입니다. 월납이 아니고 매월 내는 게 아니고요. 편의상 지금 월납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자 연납인데 원래는 미리 내야 되는 걸 이자 부담하는 거죠. 월납으로 하면. 자, 그래서 보장 금액은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맨 밑에 박스 1번 보장 금액 옆에다가 보험료 X.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다. 보장 기간은 우리 보험 증권에 보면 찍혀 있어요. 뭐 전부 1년짜리를 대부분 가입한다고 했죠. 1년.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뭐 그 소재지가 뭔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시중에 다른 선생님들 강의하는데 그 소재지를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도 다 그 소재지 설명해야 된다 돼 있는데 이거는 공탁기관만 그 소재지 설명하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다 했어요. 그냥 참고로 지금 다른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 부분인데, 왜냐하면 공탁기관은 제가 아까 법원이라고 했잖아요. 법원이 전국에 6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는지, 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탁했는지 그 소재지를 해야 그 공탁기관에 가야 돈을 주잖아요. 그러나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필요 없어요. 보험은 예를 들면 삼성생명을 가입했으면 제주도에서 가입했던, 서울에서 가입했던, 제주도에 가든 대구에 가든 부산에 가든 다 보험금 주지요. 그러니까 굳이 소재지 설명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협회 공제 가입했다, 서울보증보험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된다고요. 서울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부산에 가든 서울에 가든 다 보험금 준다고요. 근데 공탁기관은 반드시 그 소재지에 가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야 돈을 내주니까 소재지까지 설명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했습니다. 그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반시 제재 261페이지 행정처분, 262페이지 행정질서벌인데요. 보증을 가입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가입 안 하면, 그게 261페이지 맨 밑에 가입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 행정질서벌인데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7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별표에 있고요. 개업 법 제31조 1항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 계약금 등자 동그라미.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잔금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했다가 지금은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되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계약금 등, 잔금도 포함된다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예치 권고 제도.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이게 옛날에는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부동산 학개론에 출제됐는데 지금은 부동산 학개론 표준 목차에서 삭제됐습니다. 학개론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미국은 서로 불신하는 사이잖아요. 잡종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뭐 말도 안 듣고 오늘도 보니까 미국 무섭더라고요. 그 총기 막 총 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총을 쏘아도 그 총을 못 가지고 있게 하지를 못하나 봐요. 왜냐하면 계속 로비스트들 총기 협회 이런 데서 정치권이 로비를 하니까 없앨 수가 없나 봐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살기 최고 좋은 나라입니다. 돈만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돈만 벌면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진짜 미국은 진짜 무서워요. 그럼 미국은 믿지를 못하니까 불신을 서로 못 믿으니까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매도인 파는 사람 또는 임대인 세 놓는 사람, 그 다음에 매수인 사는 사람 또는 임차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매매계약은 민법에서 쌍무계약입니다.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쌍무계약,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게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 자, 쌍무계약인데 쌍무계약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행이라는 것은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주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기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떼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인가? 주민등록 초본, 그 등기 서류 넘겨주는 거, 주민등록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뭐 이런 것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등기 필 정보 이 정도만 있으면 되죠. 등기 넘겨주려면 서류, 뭐 대리인이 가려면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매도 어쨌든 이 등기 서류 주고 돈을 받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 간행이 동시행을 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거래 간행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잔금도 포함시켰다고 옛날에 안 시키다가 민법 판례에 의하면 동시행이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이고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감유 등 제한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또 민법 186조 물권 변동 효력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는 순간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동시행이 되려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하고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의행을 하고 있다고요. 매수인이 먼저 돈부터 주는 거예요. 만약 가짜 서류를 주고 위조된 서류를 주고 또 다른 데 이중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 서류를 진짜 서류를 받아가지고 먼저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소유자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이 가짜 서류인지도 모르니까 돈 바로 안 주고 이게 만약에 잔금 치르는 게 등기 서류 받고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이라면은 잔금은 예치하면 안 되잖아요. 동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동시행 관계 있는데 그걸 동시행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만 받고 잔금 치르는 게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제 예치기관에 맡겨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치기관. 그 예치기관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암기해야 될 사항인지 이해해야 될 사항인지를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 예치기관입니다. 예치기관에 맡겨놓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요.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보면은 별표에 보면 거기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암기할 사항 적어놨죠.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거는 암기할 사항입니다. 그 이해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두 장에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예치명의자가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하느냐. 7명 명인데 예치명의자가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시험에 다음 중 예치명의자가 아닌 자
시험에 출제되는데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럼 누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는 에스크로 업자입니다. 이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해서 그 관계 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분만 나쁘다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치할 수 없죠. 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또 보증보험 공제 가입해야 된다고요. 개업공개사가 만약 10억을 예치해놨는데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를 다시 가입해야 되니까 사실상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려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거 금융기관에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치를 하면 예치기관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받았어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뭐 몇 프로 0.1% 1% 이렇게 수수료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자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 내면서 예치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미리 매도인은 미리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없는지 잔금을 등기를 완전히 넘겨주기 전까지는 미리 수령 못한다면 매도인도 또 팔고 다른 데 가서 계약금을 걸어야 될 수도 있죠. 또 살려면. 그래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하려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있거나 지급보증이 있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꺼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수령해가지고 이중매매해가지고 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게 되면 그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보증 쓴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보증 쓴 사람이 그냥 보증서 주는 게 아니라 보험 증권 끊어주려면 위험보험료를 받습니다. 그 보험료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도 이걸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 거래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기꾼들이 남의 물건 팔아먹고 이런 걸 예방하려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남의 땅 같은 거 팔아먹는 경우, 남의 아파트 세놓는 경우도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신분증 위조해가 주인 신분증 위조해서 주인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세입자 자기 사진 붙여버리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 아무나 발급받으니까 신분증만 위조하면 개업공개사 몰라요. 왜? 등기필 정보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들이 등기필 정보를 거의 확인을 안 하죠. 그런 걸 방지하려면 이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중개보수 270페이지 중개보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